100세 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NH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상이 달력이 2장이 남은 11월인데요. 오늘 2022년 7번째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고객님도 계시고요. 이 시간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엄청난 명사님을 초대했는데요. 자, 이분을 소개하려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우영우 변호사가 제주도에 가면 꼭 보고 싶다고 했던 그 382, 춘삼이 복순이를 구조하고 그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신 그 실제 주인공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큰 감동과 울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생태계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학자, 유아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생명다양성재단을 또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도리와 382, 복순이, 태산이 이렇게 다 내보낼 때 생명다양성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제인구달 박사님, 진편제 연구하신 제인구달 박사님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태여 이게 교육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배우고 그러는 걸 텐데 저렇게 애써 구분을 하려고 그러나 저는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동물 세계에는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배움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질문부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적을 믿으시나요? 네, 만약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기적은 믿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지팡이 한번 탁 들었는데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고 조금 있다 당도한 애굽 병사들은 말을 타고도 건널 수 없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 전공을 제가 잘못 선택해 갖고요. 제가 진화생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결혼은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결혼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매주 일요일 열심히 교회를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 장면을 참 믿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모세가 대단한 분이라 그래도 지팡이 한번 드는데 바다가 저렇게 갈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즘 이 기적 한번 믿어보려고요. 기후변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제 외국의 동료들이랑 옛날 기록들, 옛날 그 정보들 이런 걸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자꾸 녹으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바닷물 수위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걸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네, 빙하기에는 많은 물이 빙하로 잡혔으니까 그때는 바닷물이 낮았단 말이죠. 혹시
모세가 살고 있던 시절에는 지금만큼 바닷물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는 썰물이래 가지고 바닷물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혹시 뭐 이마에 이고 뭐 아기는 목마 태우고 뭐 이러고 찰랑찰랑 건넜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네, 근데 작년에 어떤 그동안 왜 그런 기록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참 야속하긴 하지만 갑자기 새로운 걸 찾아내고는 절망했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좁은 바다이지만 아무리 좁아도 제일 폭이 좁은 데가 수십 킬로미터랍니다. 아무리 썰물이라도 그 썰물 그 기간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찰랑거리고 넘어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 박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동양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이게 사실이었을까를 추적하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이분이 끝에 가서 어디를 뒤지기 시작하냐 하면 홍해를 뒤지는 게 아니라 나일강의 삼각주, 나일강 제일 끝나는 무렵에 그 삼각주를 뒤지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보면 석호들이 많잖아요. 바닷가에 경포라든가 저 양양에도 석호가 있고 쭉 석호가 있는데 그 석호들이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살던 시절에 굉장히 심한 폭풍이 불면 가끔 석호에 있는 물이 완전히 바다로 쓸려 나가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석호에 물이 빠진 상황에서 호수를 그냥 걸어서 건넌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참 갸륵하죠. 이런 모세의 기적을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제가 비록 기독교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이렇게, 예, 성경에 나오는 이걸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네, 이 기적을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럴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저 남해안에서 1년에 한두 차례 바닷물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저 섬에 갔다 오는 이런 행사합니다. 가능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 기적은 어쩌면 저는 믿어보고 싶고 어쩌면 믿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못 믿는 기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랍니다. 네, NH투자증권 직원 여러분 아니면 NH에 투자하신 네, 고객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세계에서 한 10번째로 잘 살고 계세요, 지금? 네, 우리 정부가 가끔 대국민 사기도 치는 정부라서요. 제가 이거 믿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그 점진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이면 좀 덜 할 텐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해외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쭉 살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점점 부유해졌으니까 그 변화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1970년대 말에 미국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저는 학교에서 분명히 이렇게 배웠습니다.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야 된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그냥 이렇게 공개가 돼 있던데 북한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더 잘 사는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친 겁니다. 약간 참 그 시절이
뭐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예, 거의 세계 최빈국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15년을 미국에 살았는데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로 1994년에 돌아왔는데 신문을 탁 펼쳤는데 그 신문에 세계 13위 경제대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제 고국을 떠났다가 15년 후에 돌아왔는데 내 나라가 세계에서 열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경제학하는 저 교수님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제가 지금 이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글쎄 뭐 체감은 어떨지 몰라도 수치상으로는 맞는 얘기다. 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난감합니다, 저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못 믿을까? 그 시간적인 격차도 있고요. 저만 그런가요? 뭐 혹시 여러분은 저 전국 여행하시면서 곡괭이 하나 갖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조금만 파보면 그냥 뭐 시커먼 액체가 우리나라는 참 잘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참 따져보면 좁은 땅덩어리에 뭐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참 지지리도 가진 거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인데 그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 만들려면 이른바 히토류라는 그런 특수 광물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선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사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지금 이만큼 그래도 돈을 벌고 살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걱정이 돼서 이 다음에 너희 힘들면 꺼내 쓰거라 그러시면서 전국의 이 산기슭마다 금괴를 다 묻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급하면 그거 가서 꺼내 쓰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IMF 때 우리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까지 다 꺼내서 그 위기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지지리도 가진 거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는 참 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계 전쟁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 몇 개 중에 하나 꼽히는 전쟁이라 그러죠. 한국전쟁, 6.25 전쟁, 지금 저 없어진 중앙청이 뒤에 보이시죠? 여기가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렇게 쑥대밭이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우리 응원하느라고 뒷짐지고 있었나 보죠. 박수나 쳐주고 한국 잘 살게 되라, 한국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나 보죠. 그랬을 리가 있나요? 다 같이 경쟁했는데, 국제 시장에서 다 같이 경쟁했는데 어떻게 지지리도 가진 거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완벽하게 쑥대밭이 됐던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기적은 모세의 기적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적은 제가 언젠가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 사실이었다는 걸 제가 밝혀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이른바 기적이라는 것들 한번 다 꺼내가지고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그 어떤 기적도 이 기적만큼 대단한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을 이루어낸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믿지도 않으면서 답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둑이도 공부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열공. 우리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지리도 가진 거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고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로지 머리에 투자해서 오로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거에 관한 하는 전 누구와도 밤샘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더
더 막강한 어떤 이론이 있다. 그럼 저랑 한번 논쟁 한번 하시자고요. 저는 이길 자신 있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떤 근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네요. 우리는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좋아지겠죠? 네, 어느 날 내년쯤 우리나라 대륙붕에서 유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다. 그래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부럽지 않게 거의 모든 가정이 다 벤츠 몰고 이건 다 이렇게 전용 비행기 한 대씩 다 갖고 이렇게 살게 될지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 알게 모르게 그동안 대륙붕 여러 번 찔러봤거든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냥 다 계속해서 응원만 할까요? 제가 보기에 요즘 국제 정세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으시면 저랑 비슷하게 느끼겠지만 점점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잘했는가 하면 지금 또 우리를 치받고 올라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우리가 참전해서 도와줬던 나라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랬듯이 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훨씬 편해질 거다. 아무도 그런 예측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미래에도 갑자기 편안해지거나 갑자기 경쟁력이 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로지 공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린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믿을 건 우리 머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 딱 붙이고 끈기 있게 하는 공부 이거밖에는 없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랍니다. 제가 우리 정부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는 음모론을 아까 폈으니까 기왕에 음모론 피는 김에 또 여러분 음모론 좋아하시잖아요. 재밌잖아요. 음모론 참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제가 또 하나의 음모론을 한번 슬금슬금 짚어볼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언제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에 아예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그런 위원회 정부에 있는 나라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위원회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난리인데 3차 산업혁명 기억나세요? 2차 산업혁명이 언제 있었나요? 1차 산업혁명은 배우셨잖아요.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해서 이렇게 벌어졌다. 근데 그걸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그냥 산업혁명 이렇게 배웠어요. 그건 거의 중고등학교 나왔으면 다 아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4차예요? 2차, 3차 우리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요거 약간 수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학이요 참 얄궂은 분야거든요. 제가 과학자니까 한번 신세 타령을 한번 하랍니다. 과학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옛날엔 이런 전염병이 터지면 팬데믹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지면 백신을 개발하는데 보통 한 10년, 15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생명과학의 발달 덕택에 우리가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기가 막힌 백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과학 덕택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게 사는 거거든요. 과학이 없어지면 제 생각에 인류는 며칠 못 버틸지도 모릅니다.
과학만큼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과학자가 이렇게 막 그냥 대놓고 질러대도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얄궂은 운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학자는요, 지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얄궂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과학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떠들어대야 합니다. 그걸 이른바 과학의 대중화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이 뭐 TV나 이런 데 들어보면 과학자들 나와서 열심히 과학 설명하잖아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걸 그렇게 저 사람들 참 애쓴다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거기다가 책도 쓰고, 저희들은 사실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래야 될 사람들인데, 그거 외에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쉬운 과학책 쓰는 게 저희들의 굉장히 큰 임무입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네, 제가 지금 여의도에 와 있는데 저 길 건너 있는 양반들이 과학에 너무 문외한들이에요. 대부분의 저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 다리 놔주고 도로 건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의 과학 발전에 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국회에 와서도 설명해야 되고 책도 써서 국회의원들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참 얄궂잖아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 입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매일 뻘쭘하게 떠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를 비롯한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 과학자들이 이번 세기 초, 이번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약간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과연 21세기에도 엄청난 과학 혁신이 일어날까?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진화론, 뭐 이런 거대한 과학 담론들이 일어나서 과학적 도약이 막 일어나고 이게 가능할까? 약간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혹시 뭐 과학은 별로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 놓은 과학 기술들을 연결시켜 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연결시켜 봤더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연결성입니다. Connectivity. 연결을 해봤더니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고요. 거의 모든 산업이 다 엄청나게 바뀔 거다. 아니, 난 신화 쓰는데 내가 무슨 뭐 그런 데 상관이 있으랴. 그렇게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삶의 모든 게 컴퓨터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모든 분야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이 커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엄청나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양반이잖아요. 저 양반 참 이상한 전통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제품 설명회라는 전통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상품 만들어가지고 설명회라는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다 팔았죠. 잘 팔아보려고 광고를 했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라는 걸,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자기가 새로 만든 아이폰을 설명하겠다고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설명회를 한 거예요. 예, 저 전통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예, 우리 LG전자, 삼성전자 사장님들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저 맨하탄에 가서 이렇게 마이크 여기 뺨에다 테이프 붙이고 막 하시는데, 저 한두 번 들어봤는데 미안한데 영 안 되시더라고요. 그게 꼭 영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 자기 친구한테 회사 맡겨놓고 죽었잖아요. 쿡이 설명회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이건 엄청난 카리스마가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디지털 기기를 팔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대 한가운데다가 아날로그 스타일의 이정표를 저렇게 90도 각도로 탁 꺾어놓고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죠. liberal arts, 뭐 교양, 인문 이런 겁니다. 아이폰을 탁 들고 저 이정표에서 코너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기계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노라. 뭐 이런 식의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까지 들어본 구라 중에 가장 막강한 구라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인문학이 여기 왜 나와? 그래서 저 이거 뜯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아이폰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이폰 뜯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무슨 핀 같은 걸로 옆에 구멍 하나 있는데 그거 잘 눌러야 이게 어떻게. 제가 왜 그 짓까지 했을까요? 인문학이 어디 들어있나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구라가 아니었잖아요. 이 안에, 이 작은 기계 안에 엄청난 세상이 담겼습니다. 네, 요즘 우리들 중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루 눈 뜨고 사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기계 안에 기어 들어가서 삽니다. 그 기계 안에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기계 밖에 이 실생활에서 사는 시간보다 이 기계 안에 기어 들어가서 사는 시간이 더 긴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세계 10대 기업, 우리 삼성전자가 거기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만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이거 갖고 사업하는 회사잖아요. 그냥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여러분은 이 기계를 듣도 보도 못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예전에 절대로 없었습니까? 이거 전화잖아요. 전화예요, 이거 원래. 우리 옛날에 전화 있었잖아요. 예, 저 테이블 위에다 얹어놓고 쓰던 전화, 이만한 거. 그거 꾹꾹 누르고, 여보세요? 하기는, 그전엔 또 돌렸잖아요. 트럭 돌리고, 여보세요? 뭐 이런 건데. 그 전화를, 제가 그 슬라이드를 넣었나 뺐나. 예. 제가 작년 9월에 잠깐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시 빤듯 괜찮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뉴욕에 다녀왔거든요. 뉴욕에 가면 Museum of Modern Arts라 그래서 모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현대미술관. 거기 제가 갔는데 진짜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앞에서 미국 꼬마가 한 6살쯤 돼 보이더라고요. 자기 아빠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게 텔레폰이라는 건데 우리 요즘 텔레폰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스마트폰이랄 때 폰은 쓰지만 텔레폰이라는 말을 써본 지 무지 오래됩니다. 이게 텔레폰이라는 건데 봐, 이걸 이렇게 전치돼 있으니까 만지진 못하고 이걸 이렇게 들고 이걸 번호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 옆집 전화번호를 이걸 딱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는 텔레폰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이거는 전시해도 되는 그런 품목이 되어버린 거죠.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은 이걸 바닥에다 내려놓고 밟아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걸 우리 핸드백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래요. 전화를 왜 넣어 갖고 다닙니까? 저 굉장히 오래 버텼거든요. 저희 스마트폰 사는 거를 무지하게 오래 버텼습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해대가지고 당신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언론사에서 저를 아예 하나 사주셨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이런 걸 내가 받아도 되나요? 조금 언론사에서 받으면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샀어요, 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늦게 여기 참여했는데 전화를 왜 넣고 갖고 다니나? 전화는
저 연구실에 가서 집에 가서 아니면 공중전화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나. 제 아내는 일찌감치 제가 구해줬지만 갖고 싶다 그래서 구해줬지만 저는 뭐 안 갖고 몇 년을 버텼는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뭘 했어요? 끼워 팔기를 시작했잖아요. 요 안에 검색 기능 넣어주고 카메라 기능 넣어주고 요즘 우리 이거 카메라로 쓰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예, 전화보다도 카메라로 더 많이 쓰시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발명품이 아니고요. 융합의 산물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잘 짜깁기 해가지고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런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이 기계 없이는 하루도 살기가 불편한 이 기계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자, 이게 만일 정말 융합의 산물이 맞다면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도대체 왜 스티브 잡스가 미국 놈이었을까? 지금 미국 놈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는 걸 이렇게 잘했을까? 예, 비벼 먹는 건 우리나라인데 음식 문화에서 우리나라만큼 배에 집어넣기 전에 미리 비비는 나라 별로 없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 먹고 뱃속에서 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미리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융합인데 저게 말하자면. 근데 제가 저 비빔밥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했더니 몇 년 전에 제 선배 교수님이 최 교수는 매일 비벼 먹냐?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제가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막 털어가지고 양푼에다가 비벼 먹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할까? 뭐 그렇잖아요. 이게 보편성이 좀 떨어지나? 그러다가 어느 날 밥 먹다가 제가 터득했어요. 이게 우리 전형적인 밥상이잖아요. 밥 한 술 입에 넣고 밥 다 먹을 때까지 반찬 하나만 공략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편식하시는 분, 반찬 하나만, 난 딴 건 안 먹어, 요것만 먹을 거야. 그런 분, 아무리 어려서 편식한다고 야단 맞은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네, 밥 한 술 입에 넣고 젓가락 딱 들고 대개 어떻게 하세요? 한 입에 반찬 두세 개를 넣어요.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갈치, 시금치, 김치. 다 치자 돌림이네. 이렇게 딱 넣고 두 번째 밥 숟가락 넣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넣었지 아까? 갈치, 시금치, 김치. 난 요걸로 오늘 밥을 끝내겠다. 그래서 똑같은 조합으로 밥 다 끝내는 분 대한민국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절대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까는 갈치, 김치, 시금치 했으면 이 다음에는 고사리, 뭐 고등어, 뭐 다른. 저 어려서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넌 어떻게 밥을 입에 물고 자꾸 떠드냐. 그 밥알이 튀어나올까 봐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신 거였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큰 접시에 담겨 나오잖아요. 그것만 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가 뭘 먹어야 할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탁이 대화의 장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밥을 오래 먹으면서 밥상에서 그렇게 떠들고 이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농기구 같이 생긴 쇠스랑처럼 생긴 포크라는 거 가지고 그냥 막 쓸어이면서 그냥 떠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섬세하게 젓가락으로 탁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밥 먹는 순간에도 어떤 환상적인 맛의 조합을 만들어낼까, 어떤 환상적인 맛의 융합을 만들어낼까 고민하느라고 떠들 시간이 없어요. 제 생각엔. 우리만큼 끊임없이 뭘 섞는 민족이 과연 있을까?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담겨 있는 풍습이잖아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한국 놈이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놈이 미국 놈인데 이런 걸 알지도 못할 놈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네, 선수는 뺏겼습니다. 스티브 잡스한테.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이번 21세기를 융합의 세기라고 규정했거든요. 21세기 아직 78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세기 말에 그때부터 저는 뭐 솔직히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떠든 건 아닌데요. 대중 강연을 할 때마다 왠지 나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우리나라가 뭔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통섭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섭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십몇 년 전부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우물을 팔아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저는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워낙 아이가 부산스럽고 제가 아마 요즘 태어났으면 영락 없이 저 약 먹고 있을 텐데요. ADHD 판정 받아가지고 저 병원 끌려가서 몇 개 조사해 보면 얘는 틀림없이 ADHD다. 그래서 이제 약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워낙 그냥 잠시도 전 가만히 있을 줄 모르고 뭐 이랬는데, 약간 팔방미인 기질이 저한테 있거든요. 제가 그 노래만 못하고요, 웬만한 거 다 조금씩 잘해요. 뭐 운동도 좀 하고 뭐도 좀 하고 그림도 조금 그리고 뭐 하여간 못하는 건 노래, 남 앞에 서서 노래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팔방미인은 굶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오히려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그게 저는 통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이런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서문이 그야말로 활짝 열릴 때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알파고와 우리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했었을 때, 그때 알파고가 원래는 목표는 중국의 커세가 목표였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그 당시 최고의 바둑 기사니까. 근데 커세하고 막바로 붙으려니까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중국계 바둑 2단 누구랑 한번 이제 연습 경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가만히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의 기보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대요. 그러면 그 기보를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서, 왜 알파고는 이게 계속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세돌 구단이랑 한번 붙고, 그 다음에 중국의 커세랑 붙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커세랑 붙은 건 전혀 주목을 못 받았고요. 이세돌 구단이랑 붙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저거 대국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거의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5대0으로 이긴다 라고 답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긴 거를 두고 알파고에서는 두고두고 그거 갖고 뼈 아픈 뭐였다 이럴 정도로, 이세돌 구단은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 알파고는 밤새도록, 이 플러그 뽑기 전에는 밤새도록 다시 돌려보고 내일 연습하고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저 사실 어느 신문사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5대0이죠.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이 5대0으로 이긴다고요? 그래서 아니요, 알파고가 5대0으로 이길 겁니다. 교수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예측하시는 분, 교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참 설명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인터뷰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나가면 다른 분들은 다 우리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최대천 교수라는 이놈은 5대0으로 진다. 이게 무슨 소리. 그래서 저 진짜 싹싹 빌었어요. 그냥 모 대학의 교수는 이렇게 해달라. 진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저 첫 대국, 두 번째 대국 이제 이세돌 구단이 지기 시작하니까 그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이걸 예측을 했느냐. 생각해 보라고. 이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사람하고 그냥 주구장창 연습하는 기계하고 어떻게 상대가 되겠냐. 이미 연습했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뉴스를 저녁 뉴스 시간에 그저 전해 들었습니다. 알파고가 1대0으로 이겼대. 알파고가 2대0이래.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겼대.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바둑 좋아하지도 않는 분들도 중계방송을 봤습니다. 그죠? 몇 시간씩 TV 앞에 앉아가지고 다 봤어요. 보면서 뭘 느꼈어요? 와, 기계가 사람을 이기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저희는 AI 시대가 정말 목전에 왔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느껴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맞이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알파고한테 우리는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별일 없었다는 게 문제죠. 제 생각에는 이걸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그런 준비를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대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강남의 어느 학원이 코딩을 더 잘 가르친다더라. 그냥 그 정도로 대충 끝났습니다. 좀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억울한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혜령 선생님 돌아가셨는데요. 참 우리 시대에 참 굉장한 거목이셨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8개월 전쯤 제가 어쩌다가 뵀는데, 저는 이혜령 선생님이 하신 많은 그런 일 중에서 저는 이혜령 선생님의 디지로그 개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날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선생님 그 중에 디지로그가 제일 기억에 남고 좋다. 그러냐고. 디지로그라는 말은 이혜령 선생님이 만드신 말이잖아요. 모두가 다 디지털 세상으로 변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은 그냥 디지털 세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안에 아날로그가 실제로 그 디지털 세상을 아날로그가 이끌어 갈 거다. 그래서 그게 합쳐진 그걸로 디지로그라는 단어와 개념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날 저랑 얘기하면서 광화문이 왜 광화문인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광화가 바로 디지로그고 4차 산업혁명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광화라는 게. 그러곤 절더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어디서 붙었어? 어디서 했죠? 그 광화문에 있는 포 시즌스 호텔에서 대국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의 광화문에서 연다. 그런 뜻이라고. 예, 이혜령 선생님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붙여가지고 의미 찾아내는 데는 아주 최고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참 그럴듯하네요. 그리고 이제 맞장구를 쳤는데, 어쩌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MB 정권 때는 청와대 고문도 하셨죠.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
우리나라에 여러 번 오셨는데 언제 한번 오셔서 이런 망발을 하고 가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그러니까 대충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란 소리죠.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참 뼈 아픈 얘기입니다. 네,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답니다. 조만간.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의 등살에 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라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에 필요한 지식, 그건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이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다. 참 뼈 아픈 얘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을 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책 좀 써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대한민국의 출판사들은 뭐 편집 능력으로 치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 책 제목은 반드시 지네가 지어야 된대요. 그래야 책이 팔린대요. 저 책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 마음대로 제목을 지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번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을 아주 제목에다가 또 아이씨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 최재천의 공부가 뭐냐고. 아이, 사람들이 보면 뭐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냐고. 내가 제목 지은 게 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하다. 이렇게 제가 썼더니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제목 지으면요 한 권도 못 팔아요. 그래서 또 제 마음대로 제목을 못 지었는데, 네, 이번엔 할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제 책은 안 팔리거든요. 네, 책 많이 썼는데요. 그냥 제 책은 찔끔 그냥 조금씩 나가요. 그냥 그런 책들인데, 이번에 이 책은 네, 전체 베스트셀러에 막 올라가고, 예, 난생 처음, 예, 인쇄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볼 정도로 그래도 벌었습니다. 네, 참 별일이 다 있네.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제목 또 출판사에 양보했지만, 이 책에 담고 싶은 제 진심은 바로 제가 만든 제목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 현실이 그냥 한탄스러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걱정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없는 상황에서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공부해서 오로지 머리에 투자해서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다가 보면 살아온 시대에 자칫하면 경쟁력에서 완전히 탈락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들, 제가 만나본 모든 전문가, 제가 읽어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전문가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성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예, 그냥 없답니다. 그러면 우린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중고등학교에 많이 다니거든요. 학생들 앞에서 뭔가 진로에 대한 그런 강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다니는데, 제가 가서 느끼는, 제가 가서 관찰하는 우리 중고등학교는 그 수십 년 전에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랑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제대로 쓴소리 한번 해보려고 쓴 책입니다. 예, 저는 어쩌다가 하버드 대학의 작은 직책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갑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한 2년 못 갔는데요. 가서 회의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한 8년 전인가
갔을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등 뒤에 대학생들이 여러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야, 나 언제 때려칠까 지금 고민 중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제정신인가? 제가 하버드 대학 입학사정관을 한 20년 했거든요. 예, 잘 알리지 않고 몰래 했는데 또 알리면 전부 뭐 싸들고 저한테 쳐들어오실까봐 안 했는데 아니, 제가 알죠. 세상 천지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하버드에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럴 부모가 없어요. 누구나 다 보내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 거길 들어온 놈이 학교를 때려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제정신인가? 그리고 돌아보는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놈들이 맞장구를 치더라는 겁니다. 야, 그래도 한 2학년은 마치고 때려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예, 왜 그래요? 네, 이 두 놈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빌 게이츠와 마크 자커버그 저 두 놈이 학교를 때려쳤어요. 학교 중퇴했어요. 근데 지금 하버드 출신으로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부자, 예, 손꼽히는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성실하게 공부해서 제대로 졸업하면 이 두 놈 밑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요. 때려치면 잘하면 이런 놈이 되는 겁니다. 하버드까지 와서 남의 밑에 기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애들에게는 지금 확실한 목표가 생긴 겁니다. 학교를 때려치는 게 일단 목표인데 차마 못 때려치고 졸업하는, 예, 제가 보기엔 거의 그런 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이 이 정도면 대학의 운명은 과연 어떤 건가요? 네, 명색이 교수인데 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특강을 가면 저 그냥 대놓고 얘기 10년 동안 했거든요. 대학 꼭 가야 되냐? 대학 갈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는. 네, 지금은 그냥 대학도 안 가고 유튜브에서 혼자 공부해서 구글에 취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학 교육이 과연 필요 있느냐? 미국에서 지금 아주 진지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요. 미국에서는 그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대학을 다니잖아요. 부모가 부자면 그런 대출 받을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4년 대출 받은 걸 10몇 년 동안 갚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그거 갚느라고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 본들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를 놓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년 전입니다. 2005년에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로 떨어진 해거든요. 근데 2005년의 출산율은 2006년에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무렵에는 그 충격이 아직 우리 사회를 강타하기 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심각한데 왜 이 문제를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해서 책을 썼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1.12였고요. 1.08로 떨어졌습니다. 1.12에서 1.08은 0.04밖에 차이가 안 나죠. 실제로는 큰 차이가 아닌데 이게 느낌상 굉장했던 겁니다. 1.12랑 1.08이 나오니까 우와 이게 뭐야. 그래서 2006년부터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난 15, 16년 동안 거의 뭐 이제는 160조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84로 떨어졌죠. 1 미만인 나라 거의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OECD에서 아주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줬습니다. 한 300 몇십 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지구에서 사라진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진답니다. 네,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그런 문제 제기한 거는 둘째치고 이 얘기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정년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청년 실업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뜻밖의 제가 청년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저 못된 교수라고 저 노인네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직장이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세계 제1의 부자 나라 미국은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 제도와 청년 실업과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정년을 없애자고 한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예전에 그냥 직장 다니시다가 퇴임하시고 뒷방노인 한 몇 년 하시다가 환갑잔치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큰일이 없는 한 대개 다 90을 넘길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 수명이 남녀 공히 세계 1위입니다. 여성은 뭐 1위 된 지 벌써 한참 됐고요. 남자도 재작년인가부터 세계 1위입니다. 80세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90, 100세까지 살 건데 60에 은퇴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러면 세금도 내지 않는 은퇴자들 숫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정작 일해야 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는 노동인구는 계속 지금 줄어드는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젊은이들은 월급을 받으면 절반이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 노인네 먹여야 된다고 정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일을 하면서 약간의 세금을 내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년은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일찍 제가 떠들었다가 욕을 먹은 건데 지금은 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년 조율하는 게 거의 정부의 다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영국은 오래전에 그래서 미국처럼 정년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뭐 노조랑 한참 싸우기는 했는데 그냥 한 방에 해치웠고요. 많은 나라들은 지금 야금야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직업을 적어도 대여섯 번 갈아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20대 중반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좀 늦어도 30부터 일할 텐데 60에 퇴임하고 40년을 뒷방노인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오래도록 일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제일 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이 들어서 기껏 경비원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 요원하거나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음성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육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저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지식의 반감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려서 배운 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써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배운 거 써먹고 빨리 또 배워서 또 써먹고 또 배워서 또 써먹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을 대여섯 번 바꾼다 그러면 대학을 대여섯 번 다녀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배워서
또 다음 직장을 준비하고 또 배워서 다음 직장을 준비하고 이래야 하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예, 우리 언론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기사 제목 중에 가장 대단한 제목이라고 뽑은 게 있습니다. 대학을 대여섯 번 다녀도 시원치 않을 이런 시절에 예, 우리 언론들이 뽑은 가장 멋진 제목, 기사 제목이 뭐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라는 겁니다. 벚꽃은 어디서부터 펴요? 저 남쪽에서부터 피죠. 예, 저 남단에서부터 지금 대학들은 문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을 빼고는 지금 거의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예, 정원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금년에 천안 이남의 대학 중에 한 두어 개의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대학은 작년 겨울에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더라고요. 입학과 동시에 계좌로 500만 원씩 쏴드리겠습니다. 이런 등록금은 안 내는 거고요. 등록금은 그냥 면제고 생활비 쪽으로 500만 원을 쏴드리겠다.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사립대학이 없는 나라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사립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학교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사립대학의 그 기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씩 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원에 어느 정도를 채워야 교육부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쏴드리겠다라는 광고를 내야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2005년도 아까 보여드린 그 책에서 전국의 대학들이요, 20대 학생 포기하라. 20대 학생은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걔네들 포기하고 30대 학생, 40대 학생, 60대 학생, 70대 학생 가르칠 대학으로 빨리 변신해라. 예, 제가 그렇게 17년 전에 재연했는데 단 한 대학도 그런 걸 하지 않더군요. 지금 근데 뭐 거의 저는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육도 사업인데 교육 사업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 제법 많습니다. 무슨 그냥 우리 학원이 아니라 이런 대학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재단을 무슨 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학원을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재벌 수준으로 상당히 잘 사시는데 그 학생이 부족하고 운영이 안 돼서 문 닫게 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교육부가 상당히 친절하게 지금 살생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문 제대로 닫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저 표면적으로는 살생부, 되게 살떨리는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도 드리고 모두 해서 잘 문 닫고 손해 안 보게 마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 오래전에 이게 KBS 했던 것 같은데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학은 사라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물론 답은 이미 정해놓고 한 강연이었습니다. 대학은 사라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곁쇠 교육이라는 걸 설명을 해봤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aster Key Education인데요. 제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가서 석사를 하던 시절에 저는 한국선 공부 잘 안 하다가 미국에 와서 제 깐에는 이제 새로운 기회다 그래서 참 열심히 했는데 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조교수님들. 우리나라는 일단 교수로 임명되시면 뭐 거의 학교에서 안 쫓겨나잖아요. 그냥 철밥통인데 미국은 조교수를 시작해서 정교수가 되려면 이른바 테뉴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지하게 까다롭거든요. 쫓겨나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랑 참 친했는데 이 양반이 결국은 저 테뉴어를 못 받고 어디 오클라호마 어디 산속의 작은 학교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한밤중에 제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라고요. 내일 떠난다고. 그래서 너무 섭섭하다고 뭐 끌어안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나가면서 제 손에다가 요렇게 생긴 열쇠를 하나 제 손에 쥐어주면서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데요? 이걸 왜 날 주시냐 그랬더니 이게 마스터 키야. 이 건물의 모든 문이 다 열려.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이 하도 장난꾸러기라서 평소에도 늘 장난치고 그래서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 꼭 장난치고 가야 되냐고. 이게 무슨 열쇠가 이게 돌기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열쇠냐고. 근데 이게 또 뭐 문을 다 열어. 에이 이런 거 가지고 또 장난하고 가냐고. 갖고 있어봐. 그냥 받았어요. 그 양반 떠나고.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인데 학과장님 방부터 시작해서 저 혼자 그 건물 안에 있는데 이게 꼽는 것마다 다 열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건 뭐야? 여기도 열어보고 여기도 열어보고. 근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마스터 키 뭐 이런 책들을 막 뒤지는데 마스터 키를 만드는 법 뭐 이렇게 섹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공구 중에 줄이라고 있죠. 줄. 그 줄을 가져다가 이 돌기들을 다 갈아서 없애라. 그럼 마스터 키가 된다. 이게 마스터 키더라고요. 키는 뼈대가 중요한 거지 돌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돌기는 왜 만들어 놨느냐? 모든 문이 다 열릴까 봐. 걸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한 문만 열어라.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만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게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다 없애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였구나.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주장한 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더 부채질하고는 있지만 모든 대학에다가 취업률을 보고하게끔 해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같으면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그 유학 가는 학생들은 취업률 계산에서 방해가 됩니다. 취업도 안 하고 공부 더 하러 간. 그래서 서울대학은 취업률이 낮은 점수 감점 당하는 대학입니다. 뭐 이런 걸 하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요즘 참 대학 교수 하기 옛날 같지 않은데요. 그냥 취업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대학이. 제 수업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유명한 유퀴즈라는 데 불려왔는데 거기서 말 잘못했다가 그냥 천하가 다 알아버렸는데 제 수업이 폐강됐다는 걸 대한민국이 다 알아버렸는데 제 수업을 학생들이 이화대학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일단은 뭐라 그러냐 하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최대천 교수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학교에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듣는. 왜 안 듣냐 그랬더니까 30학점이라고 소문이 나 있답니다. 3학점짜리인데. 그 수업 들으면서 다른 수업 같이 들으면 다 망한다. 뭐 하여간 별의별 악담이 다 학교 안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드디어 제 교수 생활 처음으로 저 이제 거의 마지막 해인데 불명예스럽게 폐강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기껏해야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들은 첫 직장 얻어주는데 목을 메고 있습니다. 첫 직장 제대로 얻어줬다 그러면 대학은 큰일 한 걸로 뻐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졸업생이 첫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한 40 후반, 50 초반이면 쫓겨나잖아요. 대기업 예를 들면. 임원이 되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부장까지 하고. 임원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럼 100명 중에 99명은 길바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 이화대학 총장님이 들으면 기절할 짓을 늘 하고 사는데요. 학생들에게 이 다음에 50초 반에 쫓겨났다. 이화대학을 상대로 고소를 해라.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돈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사업자금을 쓰면 된다. 왜? 이거는 대학이 직무유기를 한 거기 때문에 평생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첫 직장 얻어주는 것밖에 안 한다. 네, 이참에 제가 세계 4대 똥통대학을 한번 여러분에게 고발하겠습니다. 900년 넘은 옥스퍼드 대학, 800년 넘은 케임브리지 대학, 거의 400년 돼가는 하버드 대학, 300년 넘은 예일 대학. 여러분은 이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저 바보 멍텅구리 똥통 대학들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학과 이름도 안 바꾸고 주구장창 몇백 년 동안 이 호모의 일리아드, 셰익스피어, 기초과학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들 보세요. 매 학기마다 이름 바꿉니다. 대한민국엔 도고동문학과가 이제 없어요. 독일 문화 융합 서비스 학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얻는 거예요. 제 학생 하나가 몇 년 전에 졸업식 날 제 방에 들려서 선생님 학과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예, 학과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가르치는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린 그따위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진짜 똥통 대학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이 대학들은 아는 겁니다. 졸업생들에게 마스터 키를 기초 학문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져서 주면 그 마스터 키를 들고 나가서 50대에 거기 자기가 약간만 스펙을 붙이면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 열쇠 하나 깎아서 주는 겁니다. 그나마 첫 직장 얻으면 다행인 거고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50대 때 물러나서 다음 직장에 꽂아보면 안 열리죠. 왜? 그 열쇠는 한 문만 문 하나 열라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문을 왜 가르쳐야 되냐 하는 거를 이 대학들은 아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느덧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손흥민 보유국이고요. 네, 최근에는 김민재 보유국으로 지금 또 뜨고 있습니다. BTS 보유국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 다녀왔는데요. 찢어지게 지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시장 바닥에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남성이 저한테 뭐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저를 막 부르더니 진호 이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냐. 저희도 뭐 저 해외 나가면 일단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영어로 짧은 영어로 저한테 Are you BTS?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저한테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그냥 너는 BTS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래 내가 BTS다. 춤 한번 보여줘? 막 이러고 장난 놀았는데 야, 그 아프리카 촌구석에서도 BTS는 알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를 휩쓸더니 오징어 게임에 에미상을 휩쓸고 얼마 전에는 이 더벅머리 청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피아노 치느라고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뜬 저 사진인데 임윤찬 18살이랍니다. 18살 애예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 테크닉으로는 아마도 세계 최고 수준일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저 배웠대요. 제가 서울음대를 갔으면 죽었다 깨나도 저 우승 못합니다. 서울음대 가면 딴 걸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저는 한예종에 갔습니다. 한예종은 이강숙 교수라는 분이 서울음대에 계시던 분이 나가서 미래를 예견하고 그런 독특한 학교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한예종 출신들이 전 세계를 휘잡고 있잖아요. 제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어요? 인터뷰하기 싫다. 공연도 하기 싫다.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이따위 소리 하는 놈이에요. 그냥 학원에서 피아노 치다가 한예종 가서 피아노 치다가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손흥민 선수 브라질 유학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괴팍한 아버지 밑에서 죽으라고 훈련받아서 세계 최대 선수가 된 겁니다. BTS, YG나 JYP에서 키워낸 친구들이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 뭐 다 보면 뭔가 변방에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주류가 아니라 변방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안 오세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고난 끼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미국 친구들은요, 답답할 정도로 설명서를 읽는 아이들이에요. 예, 전자제품 사면 진짜 제가 옆에서 보기 측은할 정도로 부인은 읽고 남편은 그래? 지금 뭐라 그랬어? 요거 누르라고? 요거 하고 뭐 하고 해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일단 꼽아보잖아요. 꽂았는데 터지면 이제 그때 이거 왜 터져? 그리고 이제 그때 설명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입니다, 우리. 상당히 엉터리 기질이 있는데 어쩌면 그 엉터리 기질이라는 게 우리의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이런 거와 맞물려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제 연구실에 꼬마들이 자꾸 드나듭니다. 그냥 어느 날 앉아 있으면 갑자기 펄컥 누가 문 열고 후닥닥 뛰어 들어와가지고 제 테이블 위에 사슴벌레 휙 내려놓으면서 아 교수님 이거 저기 어저께 저기 제가 잡은 건데요 뭐 이러고 설명하고 뭐 이런 놈들이 네. 제 연구실에는 늘 드나드는데요. 얘네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안 오더라고요. 예, 부모님의 입시 레이더망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고요. 고등학생 놈들은 대학교 갈 무렵부터 사라졌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저한테 이메일 하곤 합니다. 아, 교수님은 여전히 재밌는 일 하고 사시네요. 저는 뭐 잘 안 풀려서 이런 거 하고 사네요. 근데 저도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친구가 뭐 수능을 제대로 받겠어요? 학교 성적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못 간 거죠. 그런 아이들 제 연구실에 30만 명, 100만 명이 드나드는 거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한 해에 5-6명쯤 그런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드나드는데 걔네들은 그냥 좀 놔두면 안 됩니까? 그냥 잊어주시면 안 됩니까? 걔네들은 그냥 좀 열외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걔네들은 그냥 평생 벌레 쫓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안 되십니까? 왜 걔네들까지 악착같이 데려다가 수능시험 보이고 일렬로 줄 세워서 내보내고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답게 뭘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정신 상태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왜? 저 집에는 무슨 혜택을 받아서 왜 쟤는 하고 우리는 못 가고. 쟤는 그런 짓 하든 말든 우리 애는 독특한 뭔가를 해도 우리 그래도 안 굶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도 다 웬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옆집하고 비교하고 저 집은 학원 간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옆집이 안 보내면 우리도 안 보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서문에 촛불 집회하고 싶다고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다 모여라. 제가 촛불을 들고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학원에 보내지 말자. 그럼 맙시다. 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옆집에 안 보내면 안 보낸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 그러면 손잡고 하나 둘 셋 하고 다 같이 뛰어내리면 끝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애들
그냥 놀게 하는,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할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어쩌면 저는 우리 아이들 풀어주면 거기서 훨씬 더 많은 이윤찬, 훨씬 더 많은 손흥민, 훨씬 더 많은 BTS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까지 악착같이 데려다가 똑같은 연필통에 집어넣고 연필깎이 해가지고 누가 키가 더 크나 요만큼 부러진 아이 완전히 인생 끝나도록 수능시험에서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자칫해서 더 틀리면 수도권 밖으로 쫓겨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다양성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충분히 다양해져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하네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매체에다가 이 책을 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망발을 했다고 다들 뭐라 그러시던데 평생 논 사람입니다 이랬다가 최 교수님이 놀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랬다 그러는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로 공부했습니다. 저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공부했고요. 대학을 제가 2번이나 떨어지는 바람에 좋은 학과에 못 가서 대학 시절을 허송세월을 하느라고 또 공부 안 했고요. 근데 미국에 가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 한국 서울대학교 성적표랑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성적표, 하버드 대학 성적표를 나란히 놓고 이게 한 학생의 성적표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서울대학 성적표는 DF가 수두룩한데 미국 대학 성적표는 남의 나라 말로 영어로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저 수업에 또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긴 한데 딱 2과목 B 받고 나머지 몽땅 다 A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잘했을까요? 왜? 그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는 거였어요. 너무 좋아서 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고 싶다.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연령을 제가 전부 맞출 자신은 없지만 조만간 우리 인간은 150년을 산답니다. 지금 미국의 노학자들은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만을 질병으로 선언했던 옛날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졌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하느냐 마느냐 그 시점에 와 있답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하는 순간 지금 모든 세계 거대 제약회사들이 노화에 관련된 약물을 다 개발해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약은 노화를 멈추거나 늦추는 게 아니라 노화 과정을 되돌린다고 장담하는, 젊어지게 만든다고 장담하는 약까지 다 있습니다. 잘못하면 조만간 우리는 150년을 삽니다. 네, 그 오랜 세월을 꼭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뭔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들도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길게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 공부를 옛날에 하던 그런 공부 재미없잖아요. 전 진짜 재밌는 하고 싶은 공부 하면서 100년, 150년, 120년 이 장벽이 무너지면 150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200년, 300년, 400년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올지도 모르는 세상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네, 재밌는 공부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남은 시간을 마스터 키를 만드는 시간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이름을 150시대 아카데미 이렇게 바꿔야 하나 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최재천 교수님 모시고 진행한 11월의 100세 시대 아카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12월에는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더 뜨겁고 따끈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